국이 늦었습니다. 새벽종 치기 전에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1760년대 어느 겨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한성에서 한 양반가 대문이 조용히 두드려집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숨을 고르며 뜨거운 냄비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뚜껑 사이로 김이 새어나오고 묵은 김치와 고기 국물 냄새가 골목을 타고 번집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집안 사람들은 말없이 그 국을 받아듭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 서둘러 숟가락을 뜹니다. 이 국의 이름이 효종갱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달 문화가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해동죽지, 도문대작 같은 조선 후기 문헌과 한성 생활사를 다룬 여러 연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효종갱이라는 이름이 굳어지기 전 조선의 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은 흔히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추는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고 밤에는 북과 종으로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한성 안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흔적이 보입니다. 16세기 후반 선조 무렵의 한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대부들은 낮에 관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술자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무르익었습니다. 벗들과의 담론도 대개 촛불 아래에서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체면과 예법이 앞섰지만 밤은 비교적 느슨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책을 덮고 나면 속이 비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문만 열면 간단히 먹을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밤중에 부엌에서 불을 피우는 일도 번거롭습니다. 양반가의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규칙과 질서가 엄격히 작동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밤중에 국을 끓이자고 하인을 깨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밖에서 들여오는 국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익숙한 발상이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꽤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시간에 맞춰 가져온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중반 이후 한성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도성 안에는 장사꾼과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심부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도성의 밤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문헌에는 이런 장면들이 조금씩 스칩니다. 밤에 술을 마신 뒤 새벽녘에 국을 찾는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 속을 푼다는 말도 등장합니다. 아직 효종갱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물 음식이 밤과 새벽 사이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국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돈과 사람과 시간을 함께 쓰는 일입니다. 조선의 밤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밤을 쓴다고 말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전쟁을 겪은 뒤 한성은 다시 재건됩니다. 사대부들의 생활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밤에 모이고 밤에 읽고 밤에 먹는 생활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끝자락에 새벽과 맞닿은 시간에 어울리는 음식이 필요해졌습니다. 효종갱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무렵 이후에 등장합니다. 효종이라는 말 때문에 효종 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벽을 알리는 종, 효종이 울릴 즈음 먹는 국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이 대목은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아 견해가 갈립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국은 밤의 끝자락, 새벽의 문턱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밤새 불을 지켰고 국을 끓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냄비를 안고 한성의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은 분명 지금처럼 누구나 버튼 하나로 음식을 부를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효종갱은 집 밖에서 만들어져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집으로 전달된 음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는 배달 문화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하필 국이었을까요? 왜 새벽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음식 문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조선의 밤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부터 더 가까이 봐야 합니다. 끝밤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효종갱이 어떤 음식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17세기 초 한성의 밤은 이미 조용히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국을 기다리는 풍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장면 뒤에는 조선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달 문화가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 답은 먼저 이 배경부터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에게 하루는 해가 뜨면 시작해 해가 지면 끝났습니다. 논밭과 장터의 시간은 자연의 리듬을 따랐고 밤은 쉬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국가 역시 밤을 경계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통행을 제한하고 파루와 인정으로 시간을 구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도시이자 관청과 관리들이 밀집한 공간, 수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도시는 남만으로는 하루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청 업무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보고와 문서, 회의와 접대가 겹치다 보면 정작 개인의 시간은 밤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사대부들에게 밤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고 시를 짓고 학문을 정리하는 시간, 벗을 불러 술을 나누고 인맥을 다지는 시간, 낮에 공식적인 얼굴을 벗고 비교적 느슨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밤의 사용법은 점점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굳어갑니다. 이 변화는 조선 후기 정치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관직은 늘었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었고 사대부들 사이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낮에는 관청에서, 밤에는 책상 앞에서 하루를 이중으로 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밤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길어지자 생활의 틈도 함께 벌어집니다. 술자리가 잦아지고 독서 시간이 늘어나면서 속을 달래줄 음식에 대한 필요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부엌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재료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는 일은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밤중에 하인을 깨우는 일은 노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집안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신분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반은 부엌을 직접 드나들지 않았고 하인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밤에 먹고 싶다는 욕구와 밤에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충돌합니다. 이 틈을 메운 것이 집 밖의 노동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에는 이미 다양한 전문 인력이 존재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사람, 술안주를 만드는 사람, 심부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들은 도성의 생활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한성 인구가 늘면서 이런 역할은 더욱 분화됩니다. 집집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누가 언제 어떤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는 이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를 오가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생겨났던 셈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철저히 신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밤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은 돈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부릴 수 있어야 했고 밤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종갱과 같은 음식은 처음부터 모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달 문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는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훗날 이 구조가 특정 계층의 생활을 더욱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전쟁 이후 상황은 이 흐름을 더 가속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많은 것이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한성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도시는 이전보다 더 빽빽해졌습니다. 밤의 생활 역시 더 복잡해집니다. 이 무렵부터 문헌에는 밤과 새벽 사이를 오가는 생활의 흔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술을 마신 뒤 국을 찾았다는 기록, 종이 울리기 전 속을 달랬다는 표현들, 아직 효종갱이라는 이름이 또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국물 음식이 이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갈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끝밤을 떠받쳐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입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술을 마시는 동안 누군가는 불 앞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길을 걸어야 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국을 받는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구조는 아직 크게 문제 삼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 균형은 점점 더 팽팽해집니다. 밤의 편리함이 당연해질수록 그 편리함을 떠받치는 부담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달 문화가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 답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도시의 성장, 신분제, 밤의 사용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1660년대 초겨울 한성 종로 인근의 골목길입니다. 아직 새벽 종이 울리기 전 차가운 공기 속을 한 남자가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투툼한 보자기로 감싼 논냄비 하나가 얹혀 있고 뚜껑 사이로 뜨거운 김이 천천히 새어 나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마음은 급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 국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양반도 관리도 아닙니다. 효종갱 한 냄비를 들고 새벽에 한성을 건너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종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음식이 누구의 삶을 움직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기록의 중심에는 늘 양반이 등장하지만 그 주변에는 이름 없이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효종갱은 바로 그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에는 심부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관청 문서를 전달하고 물건을 옮기고 약을 대신 구해오고 음식을 전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각종 생활 기록을 보면 이들은 대개 중인 이하의 신분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종갱도 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는 사람, 그 국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 세 역할이 정확히 맞물리지 않으면 효종갱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먼저 국을 끓이는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효종갱은 아무 국이나 아니었습니다. 소고기와 내장, 묵은 김치 같은 재료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야 하는 국이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도 문제였고 약해도 국맛이 흐려졌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국은 제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효종갱을 맡는 사람은 자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솜씨가 있어야 했고 밤새 불 앞을 지킬 수 있어야 했으며 정해진 시각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문이 끊길 수도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짧았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모든 과정이 어그러졌습니다. 재료가 부족해도, 불 조절에 실패해도, 혹은 주문한 쪽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끓이는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야사와 후대 기록에는
국 하나로 집안의 평판이 갈린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확실한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이 말이 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효종갱을 둘러싼 긴장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을 옮기는 사람의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효종갱은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도착해야 했습니다. 늦어도 안 되고 식어도 안 됩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 혹은 막 울릴 즈음에 대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새벽의 한성입니다. 통행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고 골목마다 순라군이 돌고 있었습니다. 효종갱을 들고 걷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록에는 효종갱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 통행 중 적발, 사사로운 심부름으로 밤중에 돌아다닌 자 같은 기록은 종종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효종갱과 관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움직이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부름꾼들은 늘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조금 빨리 가면 눈에 띄고 조금 늦으면 꾸중을 듣습니다. 혹여 냄비를 엎기라도 하면 그날 품삯은 물론이고 다음 일거리까지 끊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을 기다리던 쪽은 어땠을까요? 양반가의 새벽은 의외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글을 읽은 뒤 속이 불편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종소리가 들리기 전 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효종갱은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속을 푼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술과 담론의 문화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효종갱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안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은 밤에 음식을 드리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고 다른 이는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체면이 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생각은 갈렸습니다. 후대의 기록과 설에 따르면 효종갱을 자주 드리던 집안은 밤이 잦은 집, 손님이 많은 집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효종갱은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노동과 시간, 신분과 체면이 촘촘히 얽힌 구조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누군가는 밤을 견뎌야 했고 누군가는 새벽길을 건너야 했으며 누군가는 그 결과만 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모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은 왜 효종갱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 답을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효종갱이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국은 조선 후기 한성의 밤을 지탱하던 아주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장치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구조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효종갱이 왜 하나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조선시대 배달 문화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는지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680년대 어느 겨울 새벽, 한성의 하늘이 아직 희미한 푸른빛에 잠겨 있을 때입니다. 종각에서 새벽종이 울릴 시간이 가까워 오고 골목마다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느 집 대문 앞에서는 이미 사람이 서성이고 있고 어느 집 안에서는 아직 국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한 초조함이 번집니다. 이 무렵의 효종갱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각을 넘기면 문제가 되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장면들이 이 새벽으로 모여듭니다. 국을 끓이는 사람은 밤을 꼬박 세워야 했고 국을 옮기는 사람은 새벽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이 제때 맞춰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충분히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긴장이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선 후기 한성의 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조 이전부터 사대부 사회에서는 밤이 두 번째 낮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관청과 공적인 일, 밤에는 공부와 교류, 사적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 리듬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효종갱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언제까지 국이 도착해야 하는지,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지, 누가 가져와야 하는지. 문서로 정해진 규칙은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암묵적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절정으로 향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불만이 쌓이고 조금만 식어도 신뢰가 흔들립니다. 국 한 냄비를 둘러싼 긴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번져갔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이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효종갱이 늦었다는 이유로 심부름꾼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고, 어느 집에서는 국이 식었다며 값을 깎았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음식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제목의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달 문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효종갱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배달 음식과는 다릅니다. 전화도 없었고 메뉴판도 없었으며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체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효종갱에는 배달 문화의 핵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집 밖에서 조리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 후기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놓여 있습니다. 도시 한성의 팽창, 사대부 생활의 야간화, 신분에 따라 분리된 노동체계, 이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는 이미 외부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준비와 운반, 심부름은 점차 집안 내부의 일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효종갱은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이후 국가 재정은 빠듯해졌고 사대부 사회는 이전보다 더 폐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위신은 더욱 중요해졌고 그 체면은 생활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밤에 국을 들인다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밤을 쓸 수 있는 집이다. 이 집은 사람과 돈이 돌아가는 집이다. 그런 메시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효종갱이 왜 사대부 중심으로 소비되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이 음식은 편리함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신분과 격차를 전제로 한 문화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배달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들을 위한 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닫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효종갱을 단순히 양반의 사치로만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이후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입니다. 효종갱은 사라졌지만 집 밖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시간에 맞춰 받는다는 발상은 남았습니다. 그 발상은 훗날 다른 형태로, 다른 계층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효종갱이 왜 등장했고 어떤 구조 속에서 유지되었으며 왜 조선시대의 배달 문화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사실관계와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선 사회의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격차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 장치였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해석으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18세기 초로 접어들면 효종갱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성의 사대부 사회에서는 그런 국이 있다는 사실쯤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음식이 생겨났고
이 국은 조선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먼저 역사적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종갱은 국가가 만든 제도도 아니었고 왕실에서 주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공식 기록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고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효종갱은 여러 문헌과 시문, 그리고 조선 후기 생활을 다룬 기록 속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효종갱은 공적으로 관리된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충분히 알려진 생활 문화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 사회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분명 변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라는 큰 틀은 유지됐지만 도시 한성을 중심으로 생활 방식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하루는 길어졌고 낮과 밤의 경계는 이전보다 훨씬 느슨해졌습니다. 정치 구조 역시 이 변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료 수는 늘어났고 벼슬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낮에는 관청 업무에 매여 있고 공부와 인간관계, 자기 관리의 시간은 밤으로 밀려났습니다. 밤을 어떻게 쓰느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문제로 이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효종갱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무리였고 다음 날을 버티기 위한 회복의 장치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과로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종의 보양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양식은 모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조선 사회의 신분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효종갱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돈, 사람, 그리고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재료와 노동을 해결해 주었고 사람은 조리와 운반을 맡아 주었으며 시간은 밤을 끝까지 쓸 수 있는 여유를 의미했습니다. 이 조건은 자연스럽게 사대부 계층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효종갱은 결과적으로 양반의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이 점을 중심으로 갈립니다. 효종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조선 사회에도 이미 분업과 서비스의 개념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합니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도 집 밖에서 생활을 해결하는 방식이 싹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판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효종갱은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결과물이라는 평가입니다. 누군가는 밤을 누릴 수 있었고 누군가는 그 밤을 떠받치기 위해 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는 결코 대칭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효종갱이 특별히 잘못된 음식이었거나 유난히 부당한 제도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 사회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편리함을 누리면 아래에서는 누군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 이 방식은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시니어 시청자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과 그 결과만을 누리는 사람.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편의가 쌓이는 구조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체면과 평가의 문제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체면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효종갱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속을 달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집은 이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 역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통해 말없이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효종갱은 그 메시지를 가장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내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대 사람들은 이 음식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효종갱은 결국 일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조리 방식도 전달 방식도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조선에도 배달과 닮은 문화가 있었다는 기억으로 말입니다.
이 기억은 때로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현대적인 시선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종갱을 지금의 배달 문화와 그대로 겹쳐 놓는 것은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갱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왜 편리함을 추구했을까요? 그 편리함은 누구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구조는 얼마나 오래 이어졌을까요? 이 질문들은 조선 후기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종갱은 단순한 옛 음식이 아니라 사회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모든 흐름을 오늘의 시선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단계로 향합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효종갱이라는 이름은 점점 일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도성의 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밤을 떠받치던 방식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면서 새벽에 국을 기다리던 풍경은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효종갱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물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지되거나 폐지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나서서 없애자고 선언한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생활 풍속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효종갱은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이 어디까지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흔적이 됩니다. 농업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도 도시의 밤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존재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후의 역사에서도 집 밖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받아 먹는 문화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장터에서 음식을 사다 먹는 일, 주막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 잔치나 제사를 외부에 맡기는 관행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효종갱은 그 흐름에 이른 지점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이 문화는 끝내 모두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사회의 신분 구조는 끝까지 강고했고 편리함은 늘 먼저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점에서 효종갱은 조선 사회가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조선의 첫 배달 음식이라는 말로만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도시와 신분, 노동과 편의가 얽힌 복잡한 사회 구조의 한 장면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효종갱을 끓이던 사람은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 그 국을 들고 새벽길을 걷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섰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국을 받아 들던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조선시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장면은 얼마든지 떠오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쌓이는 편리함, 그 편리함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일상. 형태는 달라졌지만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종갱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음식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의 밤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이면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누가 그 시간을 떠받치는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한성에 살고 있었다면 밤을 끝까지 쓰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밤을 가능하게 하는 쪽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로 선택이었을까요? 효종갱은 사라졌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국 한 그릇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